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락천입니다. 오늘은 유명인 사주 분석 및 이름풀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해철 씨나 김자옥 씨처럼 고인이 되신 분들의 이름풀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올 한 해 기대가 되는 분들, 그리고 화제가 되는 분들, 혹은 유명한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그런 유명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이분들의 사주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름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임의로 정하는데요. 우선 스포츠 스타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롯데 자이언츠의 손아섭 선수를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연예인들도 있고 스포츠 스타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손아섭 선수를 먼저 선정을 했냐면은요. 이 손아섭 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선수가 몇 년 전에 개명을 했습니다. 원래 이름이 송강민이었는데 손아섭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하고 나서 그 해 말고 그 다음 해부터 그러니까 2년째 되는 해부터 성적이 아주 올라가면서 프로야구의 대표적인 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연속 골든글러브상을 받았고요. 국가대표 야구팀을 만들더라도 거기에서 중심 타선에 들어갈 정도로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선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아섭 선수가 송강민이라는 이름에서 손아섭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개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성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손아섭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분의 시간은 모릅니다. 시간은 모르고 인터넷에서 이분의 생년월일까지는 나와 있는데 시간은 나와 있지 않고요. 3주만 보고 4주를 한번 분석을 해본 다음에 이분의 이름풀이를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손아섭 선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혹시 야구에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2009년도에 송강민이라는 이름에서 손아섭으로 개명을 했어요. 어머니가 부산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장명소에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분의 성적인데요. 그 전까지는 별로 성적이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지금 2008년도에 3할 3리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타율만 봤을 때 타수가 218타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이기보다는 백업 요원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 완전한 주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2009년도에 이제 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명을 하고 그 해에는 별로 성적이 안 좋았는데 그 다음 해부터 일단 타수가 배로 늘었죠. 218타수에서 422타수로 늘었고 여기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타율만 보더라도 3할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4년 연속 골든글러브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도요. 손으로 꼽을 만큼 성적이 좀 뛰어난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이 4년 연속 골든글러브상을 받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팀마다 레전드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나 이제 한두 명씩 나타나서 이런 좋은 성적을 내는데 이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성적으로만 보더라도 이 롯데 자이언츠의 레전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인기 투표를 하면 롯데에서는 아마 단연 1위를 나타내는 선수가 바로 이 손아섭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개명을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성적이 좋아지니까 프로야구 선수들이 개명을 하는 붐이 일어났죠. 예를 들어서 LG 트윈스의 윤요섭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선수들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여러 선수들이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아섭 선수가 이제 개명을 하고 나서 성적이 좋아지니까 다른 선수들이 따라서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언뜻 생각할 때, 아, 이 부산에서 유명한 장명수에서 했다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잘 지었나 보다.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장명도 같이 공부를 하니까, 과연 이 손아섭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손아섭 선수의 그 이전의 이름이 송강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송강민이라는 이 한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송강민이라는 이 한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 이름을 정확히 알면 그 이전에 사용했던 이름은 어떻고, 그리고 현재의 이름은 어떤지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할 텐데, 이 송강민이라는 한자 이름을 제가 몰라갖고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분의 그 사주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이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력 1988년 3월 18일 생이니까 이 3주만 봤을 때에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사주를 봤을 때는 특별히 충국이 발생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오행도 화기운만 없고 목화, 토, 금수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오행도 비교적 그 균형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시주까지 정확히 알아야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 3주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정확한 사주 분석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단은 수기운하고 금기운이 용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3주까지 봤을 때 나를 나타내는 일간이 수기운인데 나를 도와주는 그 오행이 금기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기운하고 금기운이 용신이 될 가능성, 용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그 28살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 나이로 28살이 되는데, 이 무오대운에 이제 속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대운 자체는 그 전체적인 인생에서 봤을 때 이분의 대운은 그 40대 중반 이후로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이 중년 이후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선수로서도 지금 성공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 지도자로 나섰을 때 뭐 프로야구 감독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요. 지금 프로야구 감독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하는 분들을 보면 예전에 그 선수로서 그 이름을 날렸던 분들이 많이 그 감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삼성 라이온즈의 그 유중일 감독님이나 그 선동열 감독, 그리고 그 기아의 김기태 감독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선수 시절에 그 명성을 얻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손아섭 선수는 지금 선수로서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지만 중년 이후에 그 지도자로 나갔을 때, 혹은 지도자로 안 나가고 뭐 사업가로 나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흘러가는 대우만 봤을 때에는 중년 이후가 더 좋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2010년도부터 성적이 갑자기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천간에 그 용신운으로 흐릅니다. 23살 경인년, 24살 신묘년, 그리고 25살 임진년, 26살 계사년, 이런 식으로 이 금기운과 수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고 나서 이 기축년에 이제 그 이름을 바꿨는데, 기축년에는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오는데, 이 위아래로 들어오는 기축년은 용신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그 2010년도부터 그 용신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23살 때 경인년을 보면은요,
인신충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충국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특히 역마충일 경우에는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일 자체는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임신일주잖아요. 그러면 금금목으로 들어오는 목을 내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 들어오는 인목을 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신충이나 사해충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깔고 있는 지지가 묘신 원진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프로야구 선수가 돌아다니잖아요. 그 서울에 갔다가 부산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경기의 절반을 갔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그 역마를 갖다가 지지에 깔고 있는 임신일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이분한테 잘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신일주나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 그 중년 이후에 그 뭐 선수로 야구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야구 쪽이든지 아니면 사업 쪽이든지 그 더 잘 나갈 수 있다. 더 많은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분의 그 이름을 이제 분석을 할 때요. 이름을 분석을 할 때 이 사주를 보고 가장 먼저 그 분석해야 될 것이 용신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3주까지 봤을 때 수기운이 일간인 나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도와주는 인성운이 신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기운과 수기운이 용신인 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기운과 금기운이 용신이라는 것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손아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낙엽 엽자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름을 쓸 때에는 섭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손아섭이라는 이름이고요. 이 이름 풀이를 보면은 일단 이 위에 18, 15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것은 획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손이라는 것이 10획이고요. 그리고 아라는 글자가 8획이고 엽이라는 글자가 15획이에요. 그런데 이름풀이를 할 때 그 좋은 이름을 만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이름을 부를 때 부르기 쉽고 그리고 이름 자체가 우스꽝스럽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더라도 이름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그러면 놀림감밖에 안 되거든요. 뭐 이름이 무슨 김칫국이라든가 뭐 김계동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그 놀림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부르기 쉽고 예쁘고 멋있고 우스꽝스럽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손아섭이라는 이름이요. 뭐 우스꽝스러운 이름도 아니고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 손아섭이라는 이 한글 이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명학 이론에서 이름을 지을 때 첫 번째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이름 안에 용신에 해당되는 한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획수 옆에 제가 수목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한자는 목화토금수 5가지의 오행 안에 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한자들도 목화토금수 5가지 오행 안에 전부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섭자 같은 경우는 위에 풀조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기운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아자는 수기운에 들어가고 이 손자도 수기운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한자는 이렇게 오행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이름이 나의 용신에 해당되는 그 한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용신에 해당되는 그 오행에 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에 해당되는 한자가 이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명이라는 것은 누가 잘 하냐면요. 우리는 그 전문가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장명 전문가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광고를 하는데 그러면 이름 같은 것도 전문가가 좋은 거니까 장명 전문가에게 가서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주 볼 때에는 또 사주 보는 사람한테 따로 보고 이름 지을 때에는 장명 전문가에게 가서 이제 이름을 짓는데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름을 누구한테 지어야 되냐면요. 사주를 잘 보는 사람한테 이름을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름을 지을 때 첫 번째 기준이 그 용신에 해당되는 한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용신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 사주 강좌를 했지만 용신 찾는 것은 고급 과정에 들어가서 초급 과정, 중급 과정 지나서 거의 고급 과정에 다 가서 이제 용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신을 찾는다는 것이 사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주 공부만 한번 이렇게 사주 강좌만 한번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사주를 계속해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이 사주는 어떤 게 용신이구나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신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목기운이다. 그러면은 이 목이라는 게 용신이라고 하더라도 간목과 을목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수기운이 용신이라고 하더라도 임수와 계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신을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에는요. 첫 번째 기준이 용신에 해당되는 한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주를 잘 분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잘 짓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주 분석은 전혀 안 하고 이름만 짓는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엉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름 짓는 게 이 사주 분석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지으려고 하면은요. 상당히 그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진짜 그 놀랄 정도로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주도 모르면서 이름을 짓는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참 제가 봐도 거의 뭐 그 사기꾼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으실 때에는 그 장명소라고 뭐 이름만 전문으로 짓는 뭐 이런 장명소에 가실 것이 아니라 이 사주 분석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장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손아섭이라는 이 이름을 보면은요. 지금 이 성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손자가 이 오행으로 따졌을 때 수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자도 수기운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 수기운이 용신이죠? 지금 나를 나타내는 일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는 게 이제 신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라고 보고 여기에서는 이 수기운이, 임수가 용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라는 이 성이 수기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아자를 또 수기운에 해당되는 아자를 또 집어넣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용신운이니까 이 수에 해당하는 한자를 하나 더 넣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섭자를 보면 이 섭자는 목에 해당하는 한자거든요. 목에 해당하는 한자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목기운이 그 월지를 포함해서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월지라는 자리는 다른 자리보다 2배에서 2배 반의 힘이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목기운이 강합니다. 목기운이 강하고 이것이 그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는데 용신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목기운은. 그런데 이 손아섭이라는 이름을 보면 이 섭자가 목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름을 짓는다면 이 섭자를 넣는 것이 아니라 목에 해당하는 한자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 금에 해당하는 한자를 넣었겠죠. 그래서 딱 그 용신에 필요한 용신에 맞는 그 한자로 딱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리성명학에서 사람들이 그 금과 옥조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그 원형이정 사격이라는 건데요. 이 이름은 원형이정 사격에 잘 맞아요. 지금 10획, 8획, 15획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이라는 것은 그 성이니까 10획은 이 손이라는 이 한자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원형이정 사격에 맞으려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그 획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획수에 따른 궤상의 내용이 있어요. 그 궤상의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획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가운데에 있는 한자하고 합치면 18획이잖아요. 18획의 내용도 좋아야 되고 요걸 두 개 합치면 23이잖아요. 23획의 내용도 좋아야 되고 이 앞뒤로 합치면 25획이니까 25획의 내용도 좋아야 되고 세 개를 다 합치면은 33획이죠. 그럼 33획의 내용이 다 좋아야 돼요. 그러면 이 10획이 나왔을 때요. 10획이 나왔을 때 이 궤상의 내용이 반은 좋고 반은 나쁘거든요. 획수로 따졌을 때. 그럼 좋은 그 내용이 나오려면 10획 다음에는 몇 획이 나와야 되는지 그 표로 딱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성이 10획이잖아요. 그럼 가운데에는 2획이 나오면 절대 이 원형이정 사격에 좋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2획이 아니라 무조건 2획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3획은 괜찮은데요. 4획이 들어가도 좋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따라서 이 획수에 따라서 그 이름을 갖다가 한자를 딱 정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리성명학을 하는 사람들은 돌림자가 들어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돌림자가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돌림자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돌림자를 딱 넣으면 그 이름 3개 중에 2개는 딱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돌림자가 딱 들어가면 이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획수가 안 맞아요. 획수가 안 맞으니까 원형이정 사격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돌림자 넣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장명소 같은 데 가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 성이 손씨잖아요. 그럼 10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획이었을 때에는 그 뒤에 나오는 그 획수가 몇 획이 나와야 이제 좋은 이름이 이 원형이정 사격에 다 맞는다. 이것을 이제 그 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한자를 갖다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숫자에만 맞추는 거예요. 이 숫자에만 맞추고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갖다가 단 몇 분 안에 지을 수 있는 거죠. 사주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안에 뭐 용신에 해당되는 한자가 들어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숫자만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사람들이 그 사주를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사주에 없는 오행 있잖아요. 그걸 무조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를 봤을 때 화기운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 사주에 화기운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화기운이 없으니까 화기운을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서 화기운을 무조건 넣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여기에서 봤을 때 요즘 사람들이 돈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수기운 입장에서는 그 수국화로 그 재에 해당하는 것이 화잖아요. 그럼 무조건 화를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죠. 그렇게 하면은 좋은 이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이름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주를 갖다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그 사람의 그 용신대운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한 30대의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에서 앞으로 그 지나간 것 빼고 앞으로 들어오는 그 대운이 그 사람의 필요한 그 용신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남은 인생에서.
그러면 그 이름에서 그 사람을 개명을 할 때 여기에 이 대운에서 그 필요한 용신이 들어오니까 그 용신은 빼도 되죠. 그 용신은 빼고 다른 필요한 용신에 해당되는 한자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주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름풀이라든가 이름 장명하는 것은 그 장명 전문소에 가면 안 되고 이 사주를 잘 분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름도 잘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그 어머니가 부산에서 그 가장 유명한 데서 지으셨다고 하는데 일단 수리성명학 그 원칙에 잘 맞게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여기에 이제 목기운이 들어간 건 좀 아쉽지만 일단은 용신에 해당되는 수기운이 그 두 개가 이제 들어갔다는 점, 이 점으로 봤을 때 뭐 크게 하자가 있는 이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분 또 그 시주를 모르니까 또 제가 뭐 100% 어떻게 확신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만약에 이름을 짓는다면 그 약간 다르게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름풀이가 끝났느냐? 그러니까 그 용신에 해당되는 한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원형이정 사격에 맞고 뭐 부르기 쉽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이름을 딱 맞추면 그 이 장명이 딱 끝났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름을 짓는 게. 그런데 제가 그 이름 분석을 장명 공부를 해보니까 이 수리성명학이라는 것이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수리성명학을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어떤 점에서 신뢰할 수가 없냐면요. 어떤 한자가 있잖아요. 한자가 있으면은 그 여기 어떤 책에 보면 10획이라고 나왔는데 또 어떤 책에 보면 11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획수 자체가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획수 자체가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원형이정 사격 뭐 이러면서 그런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획수 자체가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름을 33획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34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33획하고 34획의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그 원형이정 사격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거기에 따른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형이정 사격에 맞춰서 지은 이름은 그 사람들을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원형이정 사격에 잘 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참 성공해서 잘 살고 여기에 안 맞는 사람들은 뭐 어렵게 살았다든가 뭐 실패했다든가 뭐 사고가 났다든가 뭐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 성공한 사람들이라든가 실패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성명학 이론 자체가 뭐 이름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성공을 했다든가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그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면서도 그냥 이름을 내가 그냥 혼자서 짓기는 좀 불안하고 그래도 평생 동안 불리는 이름인데 오랫동안 뭐 그 역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돈 주고라도 맡기는 수밖에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그 성명학 공부를 해보니까 그 수리성명학 자체가 별로 타당성이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옛부터 내려오는 걸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형이정 사격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옛날부터 이렇게 지었는데 그걸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돌림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돌림자는 그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따질 필요가 없다. 돌림자를 왜 넣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순이죠. 왜냐하면 돌림자라는 것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돌림자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 원형이정 사격이라든가 이런 그 수리성명학 이론은 옛날부터 내려온 거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돌림자가 들어가면은 이게 안 맞거든요, 이름이. 그 원형이정 사격이 안 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돌림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성명학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수리성명학이라는 것이 타당성이 없고, 우선 타당성이 없고요. 그 여러 가지 그 장명법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행해지고 있는 장명법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게 곡핵장명법입니다. 곡핵장명법이 그래도 가장 타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보잖아요. 짓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그게 그 적중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그 곡핵장명법이라는 것도 원형이정 사격처럼 이렇게 핵수를 따져갖고 뭐 좋은 핵수가 나오면 좋은 이름이고 나쁜 핵수가 나오면 나쁜 이름이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그걸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번 사람들의 이름을 따져보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다 잘 맞아요. 적중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성명학의 그 원형이정 사격으로 보면은 나쁜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곡핵장명법으로는 좋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연예인이라든가 뭐 학계라든가 재계라든가 이런 데서 봤을 때 이 수리성명학 이론으로 보면은 나쁜 이름인데 이 곡핵장명법으로 보면 좋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곡핵장명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 이론에 잘 맞으니까 성공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했다. 뭐 이런 데이터라도 갖고 있는데 그 수리성명학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이 수리성명학 이론대로 그 맞춰가지고 하면 간단하게 이 이름 풀이를 할 수 있고 편합니다. 상당히 편해요. 이름 짓기도 편하고. 그런데 저는 이 곡핵장명법이라는 이 이론을 이 곡핵장명법을 잣대로 해갖고 그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용신에 해당되는 한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곡핵장명법으로 해갖고 내용이 좋아야 돼요. 만약에 내용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바꾸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적중률이 좋거든요. 그리고 원형이정 삭격하고 이 곡핵장명법하고 두 가지가 다 일치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 손아섭 씨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다 일치하거든요. 두 가지가 다 내용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내용이 좋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한자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이 원형이정 삭격엔 안 맞더라도 이 곡핵장명법에 맞는다. 그러면 좋은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기준이 용신에 해당되는 한자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곡핵장명법의 내용이 좋아야 돼요. 원형이정 삭격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름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손아섭 씨 같은 경우는 그 곡핵장명법으로 보니까 내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름을 지으신 분이요 어느 정도 그 실력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이분이 곡핵장명법도 같이 보고서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보고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조건에 여러 가지 성명학 이론에 잘 맞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손아섭 씨의 그 곡핵장명법을 보면은요. 이 88년도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무진년에 태어났는데 무진년에 태어난 사람은 34라는 그 선천수를 줘요. 그러니까 이 곡핵장명법은 뭐 돌림자 같은 건 전혀 상관이 없죠. 돌림자를 뭘 넣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손아섭이라는 이 한자가 10획, 8획, 15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24획, 20획, 27획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 곡핵이라는 게 뭐냐면 붓글씨로 썼을 때의 핵수예요. 붓글씨로 썼을 때. 그럼 붓글씨로 쓰면은
옛날에 선비들이 붓글씨를 썼을 때는 약간 그 힘을 줬다가 뺐다가 하면서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글씨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획수가 조금 늘어납니다. 일반적인 글자의 획수보다. 그걸 갖다가 원래 획수에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넘게 나오죠. 그래서 이 손자는 24획, 아자는 20획, 옆자는 27획 해서 105획이 나오는데 이 105획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좋아요. 만약에 105획의 내용이 나쁘다 그러면은 그 손아섭이라는 이름을 좋다고 말씀을 제가 안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잘 나가더라도 이분이 지금 30도 안 됐는데 28살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30대도 살아야 되고 40대, 50대, 60대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단지 지금 반짝거린다 그래갖고 지금 성적이 좋다 그래갖고 아 이름 잘 지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곡객장명법으로 봤을 때도 내용이 좋습니다. 이 배구에게 내용을 보면은요. 귀인의 도움이 있으니 재물과 녹이 많도다. 3, 40세에 크게 출세하도다. 재물도 창고에 쌓이니 편안히 일생을 지내도다. 이름자가 이와 같이 좋으니 본래 성격이 인자하고 후덕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그 정치, 경제, 사회, 학자, 예술 계통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 재계나 학계 막 이런 데서 그 성공한 사람들은 옛날 분들이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홍영기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내무부 장관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박용곤 씨라고 그 기업가 중에 그 박용곤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가수 이상우 씨, 뭐 이런 분들이 그 똑같이 105에게 해당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획수를 갖고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아섭이라는 이름은 그 곡객장명법으로도 내용이 좋고 그리고 그 수리성명학으로 봤을 때에도 내용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용신에 해당되는 한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 수기운이 두 개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 목기운이 들어간 것은 좀 아쉽지만 그 크게 흠을 잡을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유명인들의 사주 분석과 이름풀이를 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프로야구 스타인 손아섭 씨의 그 사주 분석과 이름풀이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분들의 그 이름풀이를 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제가 그 될 수 있으면 동영상을 자주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바쁘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여러분들도 즐겁고 그리고 저도 자료가 많이 쌓이니까 이걸 이제 모아놨다가 나중에 뭐 블로그 같은 걸 더 멋있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내용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또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신해철 씨 그 이름풀이 올렸던 거 그걸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유명한 사람들의 그 이름풀이나 사주 분석도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알고 싶은 분들, 예를 들어서 유명인들 중에 그 사주 분석이라든가 이름풀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자를 안 써갖고요. 예전엔 신문을 읽으면 그 무슨 사고 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이름이 다 한자로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엔 한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도 한자 이름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 한자 이름까지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유명인 사주 분석 및 이름풀이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